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으로 자식 셋을 다 출가시킨 여성입니다. 남편은 막내가 결혼한 그해, 그러니까 3년 전 겨울에 세상을 떠나 혼자가 되었어요. 저는 첫째네와 함께 규모가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잠드는 밤에 줄곧 라디오를 들었는데 얼마 전 이 채널을 알게 되었죠. 참 기구한 사연들 많더군요. 그분들처럼 저도 평탄하지만은 않은 세월을 살아냈네요. 가난했던 시절을 추억 삼아도 될 만큼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없습니다. 자식들도 제 앞가림을 잘하고 남동생 하나 있는 것도 대학 교수님으로 잘 살고 있어요. 어찌 생각하면 꿈만 같은 일이죠.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무척이나 가난했으니까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 가족은 늘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착하기만 한 부모님은 돈 버는 재주가 없었습니다. 조금 모은 돈도 사기를 당하기 일쑤였죠. 이사도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짐을 다 풀기도 전에 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달동네 허름한 집들을 전전하다가 어느 날은 대문도 크고 정원도 넓고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자의 집이었죠. 시내 중심가 노른자 땅, 높은 건물은 다 그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집의 정원사와 도우미 자격으로 돈을 벌러 들어간 것이었어요. 2층으로 잘 지어진 양옥집 지하세방이 저희 집이었죠. 지하도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반은 저희가 지내는 곳, 나머지 반은 다른 일하는 분들이 자는 곳이었어요. 정원 잔디는 함부로 밟을 수도 없었죠. 일하는 사람들은 다니는 길도 달랐습니다. 주인 집에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죠. 딸은 저보다 2살 위인데 몸이 약해 학교도 빠지는 날이 많았고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 교복 입고 매일같이 학교 다니는 제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하루는 학교를 가는데 2층 베란다에서 저를 불렀어요. 너 잠깐 거기 서봐. 네? 창신여고 다니는구나? 오늘 학교에서 몇 시에 오니? 5시요. 왜요? 학교 마치면 잠깐 2층에 올라와.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를 집안에 들이면서 사모님이 얼마나 단속을 하셨는지 몰라요. 저희가 행여나 그 집안 자제분들과 말 섞을까봐 미리부터 엄포를 놓았거든요. 사실 단속을 한 건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까 싶어 저희 남매에게 담장 안에서는 고개도 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저는 평소보다 더 늦게 집에 왔어요. 제 시간에 집에 오면 주인집 딸한테 붙들릴 게 뻔했으니까요. 이제 겨우 밥 먹고 살게 되었는데 장녀인 저로 인해 불상사가 생기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집 딸은 아예 정원 의자에 앉아있더군요. 왜 이제 와? 5시에 온다고 해놓고 7시잖아. 다짜고짜 화를 내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저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학교 마치면 2층 아가씨 방에 가서 1시간씩 있다 오너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나도 모르겠다. 이게 무슨 영문인지. 사모님이 갑자기 부르시더니 그렇게 하라잖니. 아가씨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친구가 없으니 외로운 모양이지. 말동무 해달라는 것 같은데 그냥 너는 옆에 앉아있다가 오면 된다. 여보, 한 번쯤 거절하지 그랬어요. 그러다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부하셨어요. 주인집 아들 소문이 아주 안 좋아. 눈도 마주치지 말아라. 엄마 말 알아들어?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가기가 싫더군요. 그렇지만 어렸기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주인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호화로운 집은 처음이었어요. 거실은 운동장처럼 넓었고 생전 보지도 못한 화려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도자기며 장식이며 하도 신기한 게 많아 꼭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쯤 누군가와 마주쳤죠.
하필 그 집 큰아들이었어요. 어이, 촌티!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보며 휘파람을 불더군요. 동네에서 여자 문제 복잡하기로 아주 유명했어요. 큰 키에 훤칠하게 잘생긴 얼굴로 대학에 가서도 불량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보자마자 촌티라니 듣자마자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저는 못 들은 척하며 주인집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집 딸은 친구가 그리웠던 모양인지 처음만 새침했지 나중에는 잘해주더군요. 같이 책도 읽고 그럭저럭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집 딸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에 큰아들이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겁을 한 저는 당장 방을 나오려고 했지만 손목이 붙잡혔어요. 대학생인 그 사람은 힘이 셌어요. 잡힌 손목 하나 빼는 것도 어렵더군요. 야, 너 사람 무시하냐? 왜 이러세요? 잠깐 얘기 좀 해. 왜 날 자꾸 피해? 내가 벌레처럼 보여? 이거 놓고 말해요. 싫어. 대답 들어야겠어. 너 날 볼 때마다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기분 아주 더러워. 나쁜 감정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래? 그쪽이랑 말 섞는 거 주인 어른들이 보시면 싫어하실 거예요. 저희 쫓겨나면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게. 너 내 애인애라. 내가 왜요? 관심 있으니까. 전 관심 없는데요. 뭐? 이게 얼굴 좀 생겼다고 아주 건방지게 구네. 분수도 모르고. 분수 아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래요 정말. 이게 끝까지 말대꾸야. 그 사람은 제 뺨이라도 때리려는지 한 손을 힘껏 들더군요. 다행히 주인집 딸이 들어와 맞는 것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 가는 게 무서웠어요. 또 주인 아들과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섰죠. 그러나 영문을 모르는 사모님과 아버지는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며칠은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댔지만 오래 버틸 수 없었어요. 제가 안 온다고 그 집 딸이 밥도 안 먹고 온다는데 도리가 없었죠. 결국 저는 다시 그 집에 가야 했고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상대를 안 하려고 드니 나중에는 절 못 본 척 하더군요.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 대한 관심이 식기만을 바랬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어려운 형편에 대학은 제가 돈을 벌어 갈 생각으로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죠. 하루는 친한 친구가 밤에 절 불러내더군요. 나 오늘 진짜 이상한 얘기 들었다? 무슨 얘기? 있잖아. 그게 뭔데 그래? 빨리 말해봐. 너 주인집 아들이랑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라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제가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동창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절대 아니야. 넌 그 말을 믿어? 아니지? 나는 믿는데 소문이 문제다. 이미 사실이 돼버렸어. 네가 여동생 방에 들락거리는 척하면서 자기 꼬셔서 애 가졌다더라. 아주 작정하고 떠벌리고 다녀. 그날 밤 저는 주인집 사모님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런 것이었죠. 은혜를 원수로 갚아? 영균이 우리 집안 3대 독자야 이거사. 어디 감히 우리 애한테 꼬리를 쳐?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글쎄 얘가 영균이 애를 가졌다잖아요. 감히 주제도 모르고 천한 게 누굴 꼬셔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게 사실이야? 영균이 어딨어? 당장 데리고 와. 그러나 그 사람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저희 가족은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기가 막혀 골목 어귀에 서 있는데 용달차 하나가 다가와 서더군요. 종 사장님 댁 일해주시던 분들이죠? 타세요. 네? 그 댁 아드님이 보내셨어요. 돈도 다 지불하고. 일단 타세요. 길에서 밤샐 거예요. 제 눈에 불꽃이 일더군요. 그냥 가세요. 누나,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래? 저는 깜짝 놀라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고3이 된 남동생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갈 데나 있어? 그리고 누나, 정말 결백해? 그 형이랑 말 한 번 안 섞은 거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그 이상한 소문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쳤어? 됐어. 나 대학 못 가면 다 누나 탓이야. 누나가 다 책임지라고.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모님도 동생을 말리지 않았어요.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저 때문에 다 잃게 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용달차에 올랐고 차는 옆 동네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방 한 칸짜리 낡은 집, 이불 한 장 없는 그곳에서 우리 가족은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주인집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은 뭐고 이 집은 또 뭐예요? 우리 내일 이사 나갈 거예요. 이 동네 뜰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사? 웃기고 있네. 내가 방 한 칸이라도 구해준 걸 고맙게 생각해.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렇고 차에 타. 저는 그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그러나 둘이 같이 있는 걸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랐죠. 그리고 억지로 강요해 마신 주스 한 모금에 저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밤이었어요. 차가 세워진 곳은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죠.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지 총소리도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어딘지도 모를 시골집에 갇혀 며칠을 지내게 되었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소문대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면목이 없고 죄인이 된 심정이었죠. 부모님은 조용히 그 동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셨어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살아가신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커녕 결혼식도 없이 저는 그의 동거녀가 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의 자취방에서 지내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즈음 그는 저를 본가로 데리고 갔죠. 일이 그렇게 되자 주인집 딸은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더군요. 주인 어른, 그러니까 시부모의 폭언도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뱃속의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 저는 딸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러나 축하는커녕 아이를 처음 본 시어머니가 이러더군요. 이제 속이 시원하냐? 부모가 종살이 하던 집 3대 독자 핏줄이라고 기집애 하나 낳아놓으니 자랑스러워? 참 뻔뻔도 하다.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미역국에 목구멍에 넘어가?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인생을 망친 건 당신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안고 있는 아기가 걸려 차마 그 말을 뱉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폭언에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비웃고만 있었죠. 그게 아이 아빠라는 사람의 야비한 본성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슬퍼할 수만은 없었어요. 엄마가 세상 전부인 작은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로지 아이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가장 힘들고 고된 일들을 해야 했어요. 도우미들마저 저를 무시하더군요. 빨래는 무조건 손빨래를 해야 했고 김치는 왜 그렇게 많이 담그라고 하는지 혼자 시부모의 이불 빨래며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냈어요. 고무장갑도 끼지 못하게 해서 손은 늘 퉁퉁 부어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가 8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함께 잠이 들었던 딸이 힘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켜고 아이를 만지는데 몸이 불덩어리 같았어요. 당황한 저는 해열제를 찾았지만 그날 손빨래를 너무 많이 한 탓인지 약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흐른 약을 찻숟가락으로 떠서 아이 입에 넣어주었어요. 아가, 꿀꺽 삼켜. 약을 넘겨야지. 못 넘기겠는지 아기는 약을 뱉더군요. 낮에 먹은 것을 다 토하더니 급기야 얼굴이 파랗게 창백해지는 아이를 안고 저는 남편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여보! 급한 마음에 2층 애아빠의 방문을 다급히 열었는데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 누워 있었더군요. 보자마자 남편이란 인간은 제게 따귀를 올려 붙였습니다.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올라와? 아기가 아파요. 병원에 당장 가야 돼요. 그게 무슨 대수라고.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병원 갈 돈이 없어. 돈이라도 줘요. 빨리. 밑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그는 돈 몇 장을 거실에 뿌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때쯤 아이는 우는 것도 힘든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막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비켜주세요. 어머니,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가지 마라.
애 조금 아픈 것 같고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왜 그러세요? 왜 문을 막고 그러세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서 애 아빠라고 우리 영균이 이름 대지 말아라. 뭐라고요? 얘가 우리 집 핏줄이라고 떠벌리지 말라는 얘기야. 체면 깎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안 체면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급한 마음에 저는 문 앞을 가로막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확 밀쳐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맨발로 뛰어나가 곧장 택시를 잡아 탔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열이 너무 높아 큰일 날 뻔했다더군요. 아이는 폐렴으로 일주일 넘게 병원에 있어야 했어요. 천만다행으로 아이는 잘 회복되었고 퇴원한 지 얼마 안 되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아이 아빠의 혼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이라니. 내가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리 아기가 있는데. 너랑 내가 결혼식을 올렸어. 혼인신고를 했어.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이제 너한테 없던 정도 다 떨어졌으니까 제발 집에서 좀 나가라. 응? 꼴도 보기 싫다고. 아이 아빠가 결혼하겠다는 여자는 사업가 집안의 딸이더군요. 여자 쪽에서 제 존재를 몰랐던 것 같았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가 저를 부르더니 돈봉투를 내밀더군요. 여기 이거 받고 각서 쓰고 나가라. 이 돈 받는 대신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영균이 앞길 더 이상 막지도 말어. 아기도 네가 데리고 나가. 인연 딱 끊고 살자. 저는 독이 올랐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야 했던 저는 눈이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제가 이 사람 앞길을 막았던 적이나 있었나요? 이제라도 나가게 해주시니 고맙네요. 영 끊고 싶은 마음은 제가 더 컸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업보 다 받게 되실 겁니다. 제가 멀리서 지켜볼게요. 잘 사나 못 사나. 이제야 네가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천한 게 어디 이 집안 며느리가 되려고 수작을 부려. 가난뱅이들 적선 베풀어준 결과가 이렇구나. 이래서 집도절도 없는 것들은 거두면 안 돼. 영균아, 쟤 내보내라. 아줌마 불러서 소금 한 바가지 뿌리라고 해. 가, 나가라고. 건드리지 마. 내 발로 나갈 테니까. 대문 앞에는 소금이 든 바가지를 든 아주머니가 서 있더군요. 저는 바가지에 손을 넣어 소금을 한 주먹 움켜쥐고 아이 아빠라는 인간의 얼굴에 확 뿌렸어요. 그것 가지고는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문은 곧 닫혔고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당장은 속이 후련하더군요. 아이 아빠와 결혼한다는 여자를 만나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저 집구석과는 더는 엮이기 싫다는 생각이 커 그것도 관뒀어요. 무작정 시외버스를 타고 멀리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나서야 열어둔 봉투에는 정말 적은 돈이 들어있더군요. 기대도 안 했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업고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아기를 돌보며 일을 해야 하니 구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수십 번의 퇴짜를 맞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결국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혼자 양선지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제 딱한 사정을 아시고는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일 시켜보고 별로다 싶으면 내보낼 거야. 열심히 할게요. 시켜만 주시면 뭐든 다 할게요. 바로 그날 저는 저녁 장사부터 설거지와 청소를 닥치는 대로 했어요. 식당은 작은데 문 닫을 때까지 손님이 바글바글했죠. 양이고 선지고 저는 못 먹는 음식인데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 침이 꼴깍꼴깍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솜씨가 보통이 아닌 듯 보였어요. 시간이 흘러 식당 일에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그제야 올라오더군요. 일을 마치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재워놓고 식당에 나와 있는데 주인 할머니가 따라 나오시더군요. 왜 혼자 청승을 떨고 있어? 기가 막혀서요. 저 어린 것 데리고 어떻게 살까 싶고 여기 가슴에 뭐가 콱 막힌 것 같아요, 할머니. 한이 맺혀서 그렇지. 그럴수록 마음 굳게 먹어야지. 혼자 울고 있어? 할머니께서 말은 불퉁스럽게 하셔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셨어요. 소주를 꺼내시더니 따라주시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뒤돌아볼 거 없어. 굶지 않고 자식 크는 거 볼 수 있으면 된 거야. 그리고 양선지 해장국을 왜 못 먹어? 내일부터 먹어봐.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래야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원래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 할머니의 해장국도 우거지만 건져 먹었는데 그걸 눈여겨보신 것 같았어요. 이거라도 배워두면 먹고 살 일은 걱정 없어. 내가 자식이 있어, 남편이 있어. 오로지 해장국 만들어 팔면서 장사하고 돈 버는 재미로 버틴 거야. 속 시끄럽게 지난 일 생각 말고 어여 한 잔 마시고 들어가. 보니까 손도 빠르고 몸도 부지런한 게 마음만 굳게 먹으면 잘하겠어. 나처럼 살아. 그러면 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 뒤로 할머니의 비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양이며 선지며 내장과 피냄새가 역하기도 했지만 내 자식 먹여 살릴 법에다 생각하니 가끔 나오던 헛구역질도 쑥 들어가더군요. 3년 정도 고생하니 비슷하게나마 할머니 해장국 맛을 따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아이가 5살 되던 해의 봄에 주무시다 그대로 영면하셨어요. 파란 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군요. 친할머니를 잃은 듯 허망하고 슬펐습니다. 장례를 잘 치러드린 뒤 저는 친정 부모님을 불러 가게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든든한 지원군이 붙으니 장사가 더 잘 되더군요. 넓은 곳으로 식당을 옮겼는데도 자리는 늘 꽉 찼습니다. 평생 돈 모을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통장에 돈이 쉴 새 없이 불어나더군요. 저는 식당이 있던 건물을 사서 2층까지 좌석을 만들어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맨 위층에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동생 공부 뒷바라지도 해줄 수 있었죠. 그렇게 신명나게 장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랜만이야? 뻔뻔스럽게도 아이 아빠가 찾아왔더군요. 그러나 옛날에 겁 많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제 뒤에 계셨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었어요. 나가요. 장사 방해하지 말고. 그쪽이랑은 할 말 없으니까. 그 사람은 영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식당 문을 닫으려는데 또다시 찾아왔더군요. 조만간 누가 찾아올 거야. 예전에도 약속한 거 있지? 돈도 받았잖아. 나 아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잡았대.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자세한 건 알 거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어?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누굴 협박해요? 그는 분하다는 표정을 지을 뿐 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물어보았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뭐가? 당신 핏줄. 관심 없어. 그 사람은 그대로 식당을 나가버리더군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었어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란 불쌍한 내 아이가 떠올라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러나 저런 아빠는 없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사람을 시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고 이혼 소송까지 걸려있더군요. 결혼한 뒤에도 그렇게 바람을 피고 도박에까지 손을 댔다는 겁니다. 처가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횡령하고 주변인들에게도 크게 사기를 쳤다고 하더군요. 이혼 소송을 건 부인 쪽에서는 애초에 속아서 결혼을 했다는 걸 밝히기 위해 저를 찾는 중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죠. 며칠 후 그의 부인이 찾아왔고 저는 내키지 않는 마음을 누르며 옛날 일들을 빠짐없이 말해주었어요. 시간이 지났어도 기억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곧 경찰도 찾아오더군요. 저는 아는 걸 소상히 말해주었고 그렇게 사나운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더는 그쪽 사람들과 얽힐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열심히 장사를 하며 아이를 키웠고 뜻하지 않게 단골 손님 한 분과 서툰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분은 부인과 사별하셨고 혼자 딸 둘을 키우며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알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은 채 담백하게 만났습니다. 사실 가정을 꾸린다는 게 무섭고 자신이 없었어요. 겪었던 일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부터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달랐나 봐요. 하루는 저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어리석어서 겪지 않아도 될 고생 겪은 거 다 안다. 피눈물 흘리면서 사죄해도 모자라. 넌 할 일 다 했어. 그러니 이제 우리 눈치 볼 것 없다.
남편한테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럴 자격 충분해. 우리 딸, 이제 새 출발해라. 그때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응원해 주시니 정말 없던 용기가 생기더군요. 결국 저는 만나는 분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혼인신고도 하고 약소하게 결혼식도 올렸어요. 몇 해가 지나고 저는 다른 지역에 분점을 열었습니다. 첫날 양선지 해장국을 딱 100그릇까지 무료로 드린다고 전단지를 뿌렸고 문을 열자마자 손님이 몰려들었어요. 100그릇 무료가 끝난 뒤에도 손님들이 줄을 이었죠. 그렇게 저녁 장사까지 마치고 늦은 밤 가족들과 식당을 정리하는데 행색이 초라한 노부부가 다 찌그러진 냄비를 하나 들고 홀에 들어오더군요. 12월 말인데도 옷잠바에 얇은 바지, 다 떨어진 신발 차림이었어요. 저는 대번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죠. 한때는 제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부르는 분들이 나타난 겁니다. 해장국 공짜로 준다던데 끝났어? 남편이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업 끝났어요.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전단지 갖고 왔어. 준다면 줘야지. 왜 거짓말을 해? 아니요, 어르신들. 그건 딱 100그릇이었어요. 여기 써있죠? 그리고 드리고 싶어도 남은 게 없어서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늦게 오셨네요. 두 분은 남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당에 들어와 앉으시더군요. 저는 그런 두 분의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과거 저를 그토록 못살게 괴롭히던 그분들은 말할 수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죠. 친정 부모님들은 그분들을 알아보신 것 같았어요. 그만 나가주세요. 친정 엄마의 말에 두 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그 옆에 나란히 서서 그분들을 바라보았죠. 누구요? 아니 당신들은?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 부모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분들에 비해 혈색 좋고 여유로워 보이는 제 부모님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싸움이 날까봐 제가 나섰습니다. 그만 가주세요. 우리가 잘못 왔네. 그만 갑시다. 가긴 어딜 가요? 예, 음식이 왜 없니? 이렇게 크고 넓은 식당에, 응? 한 그릇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한숨이 나오더군요. 저는 남은 반찬을 몇 가지 싸서 남편에게 주고는 이제 그만 문을 닫자고 말했어요. 상황을 눈치챈 남편이 두 분을 문 밖까지 내보내고 들어왔습니다. 저분들 오시네. 그래요? 아들은 죽었다나 봐. 사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편안한 죽음은 아니었으리라 짐작이 되었죠. 후에 들은 얘기로는 시아버지였던 분은 정치에 욕심을 부리다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렸더군요. 재기를 노렸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재산마저 사기로 잃고 빚더미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병약했던 딸은 아들보다 일찍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죠.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그분들도 세상을 뜨셨겠죠.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오로지 돈만 쫓던 사람들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후회만 남도록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인연이 끝난 그 사람들을 저승에서도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원망하는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저승에서 벌을 받으면서도 끝내 후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까봐 그렇죠. 살아가는데 돈도 꼭 필요하죠. 가난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죠. 그 마음 잃지 않고 베풀고 나누는 어른으로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굴곡 많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